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지금은 주말입니다. 저는 어제 조금 늦게 퇴근했는데요. 퇴근하고 바로 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영상을 못 올렸고요. 사실 주말이다 보니 혀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주말이다 보니 좀 시간에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찍어봤고요. 지금 현재 중국 양회에서 좀 약간 네거티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 자기들이 제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의 2차전으로 번질지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처음부터 약세장을 예상했던 5월이 다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최저마 우려가 된다. 죄송합니다. 하루 쉬었다고 매끄럽지가 않네요. 이서진 님인데요. 형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형님 맞죠? 오늘 보유 종목 많이 내려가던데 혹시 오늘을 시작으로 약간의 조정이 올 경우 수익난 종목과 손실 나 있는 종목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현금을 보유하라고 하셨는데 전 종목 다 팔고 현금 보유해야 하는 건가요? 조정에 대비하라는 의미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의 입과 트위터가 무섭습니다. 예, 이게 정답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시장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규칙 중의 일부입니다. 조정장 예상 시 매수 매도 종목을 선정합니다. 자, 첫 번째, 목표 수익률을 초과한 종목들 익절을 실행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 중에 수익권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초 살 때 대충 이 정도 가격대가 오면 아마도 저항일 거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주면 땡큐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목표 수익가가 있잖아요. 그걸 초과한 종목들에 대해서 익절을 실행합니다. 제가 최근에 익절을 좀 많이 했죠. 시장 상승에 기대어서 이제 추가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어요. 시장 하락 시에는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같이 떨어지겠죠. 지수가 떨어지는데 종목이 버티는 경우는 두 번째 이유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조정에 대한 이유와 긴밀한 영향이 있는 종목을 매도합니다. 손실과 이익은 무관해요, 이거는.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된다라고 하면 IT 반도체, 에너지 관련이 별로 좋지 않겠죠. 뭐 직접적으로 말하면 뭐 반도체 팹리스 종목들이랑 에너지, 정유회사, 유가 이런 것들이 안 좋겠죠.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전염병 관련 이슈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전 종목이 떨어지겠죠.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는 올라가겠죠. 약간 이런 것들. 세 번째, 조정을 예상했으므로 인버스 ETF에 투자합니다. 하락 ETF를 통한 리스크 헤지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구사하는 롱숏 전략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걔들은 공매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네 번째입니다. 현재 이슈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테마는 단기 투자를 감행한다.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된다라고 하면 대두, 희토류, 방산주가 상승하죠. 한일 경제 전쟁이 악화된다라는 악재가 발생하면 애국 테마주, 소부장이 반등하겠죠. 제가 최근에 신성 통상을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게 조금씩 상승해서 어느새 많이 올랐어요. 예. 그 장중에 슈팅을 주긴 하지만 이슈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와이프한테 준 4,900일 선물 중에 하나죠. 최대 현금 보유 비중은 50%를 넘지 않는다. 이건 제 규칙인데요. 제가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이상 현금 비중을 50% 이상 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 종목은 폭락에도 손대지 않고 계획한 가격대에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 이게 모멘텀 소멸이라기보다는 단기 수급의 악재로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정장을 예상하면 이렇게 액션을 합니다. 이거는 정답이 있을 수 없겠죠. 주식시장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무조건 제로섬입니다. 이게 돈 제로섬이라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섬도 있겠죠. 제로섬이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무슨 액션을 취해서 무언가를 하면 반대급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꿀단지 같은 비법은 없다. 꿀단지 같은 비법을 다들 구사하기 시작하면 대체 누가 돈을 잃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책에 나오죠. 미스터 시장이라고 하면서 시장은 계속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비기라는 건 없다. 그런 게 있다고 한들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재미있는 물음이 있어서 답변 드리려고 해요. 왜 그렇게 자료를 정성 들여서 만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몸도 안 좋을 텐데 피곤하지 않냐고 그렇게 새벽까지
내용만 전달하면 되지 예쁘게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스텝 쪽에 있습니다. 제가 전략기획 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스텝 기획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글질이나 하고 자료나 멋있게 만드는 애들이지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아까 그 자료 보셨잖아요. 자, 이게 초안이었습니다. 제가 주르륵 적어요. 설명드리려는 내용들을 주르륵 적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띄워놓고 말씀드리면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멘트를 수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만약에 서술형으로 쭉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포그래픽스를 가미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제가 아는 거를 그냥 차트 하나 띄워놓고 줄줄줄줄줄 얘기하면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일까요? 그러면 유튜브 시간도 길어질 뿐더러 내용이 함축적으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료를 정성 들여 만드는지 전달을 드렸습니다. 회사에서도 기획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컴팩트하고 남들이 그냥 뉴스를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가공하고 함축시키고 그 맥락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뽑아서 전달드리는 게 진정한 기획인입니다.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래서. 자, 그리고 국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느 나라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과연 국내 기업이 맞는 것인지요? 아무래도 이시왕조에 지분관리가 있다 보니 이시왕조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만 외국계 자본이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 짧은 생각으로는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지만 외국인 비중이 높다. 이 정도로 정리됩니다. 정리하셨네요. 자, 그럼 미래에셋 대우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미래에셋 대우는 미래에셋 그룹의 일부이고 미래에셋 캐피탈이 그 뒤에 있다. 그러면 미래에셋 캐피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의 주체는 어느 나라인지 궁금합니다. 미래에셋 대우는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애매합니다. 시간 되실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설립했고 외국계 자본이 투자한다. 이건 자본주의, 주식시장의 순리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대우를 보시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14.01%예요. 보시면 미래에셋 캐피탈이 23.07%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 우리나라 기업이죠. 네이버 투자했어요. 이종필 씨,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에서 3%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럼 미래에셋 캐피탈의 현황을 봤어요. 공시에서 찾아봤습니다. 얘들 사업 보고서가 있죠. 자, 지분율은 이렇습니다. 박현주 씨가 34.32%, 미래에셋 자산운용 컨설팅 펀드 서비스 최현만 씨부터 쭉 해서 84.87%를 이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셋 캐피탈은 대표자가 이구범 이만희 씨고요.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회사 설립일은 97년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의문을 가지신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만 집중해서 보면 아까 전에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고 외국계 자본이 많이 투자되어 있다라고 하셨죠. 그럼 미래에셋 대우는요. 한국 기업이고 외국인 비중이 낮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온 며느리가 다시 나갔습니다. 샀는 양만큼 팔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팔고 다시 나갔어요. 미중 무역 분쟁 재확산 우려로 홍콩의 국가보안법 이슈가 있죠, 지금. 기계적인 매도가 나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의 매동으로는 알 수 없고요. 지금까지 팔아제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미중 무역 분쟁 악재라고 하면 약간 애매해요. 일단은 하루기 때문에 의미 부여는 하지 않고요. 그냥 상투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패시브적인 자금이 나갔다. 자,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대한 이슈인데요. 중국 양회에서 전인대에서 중국의 홍콩 법안 제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홍콩 보안법을 반대한다. 경제 혜택을 박탈하겠다라고 시사했고요. 중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했으니 홍콩이 대규모 시위 다시 불붙나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는 지금 당장 나왔던 이슈는 아닙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증시에 들어오신 분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지식은 많으시지만 전반적인 이 글로벌 매크로는 이해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주식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게 전 세계 시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 진짜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보면 홍콩 천안문 사태 이후 최대 시위,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의 50만 명 시위자, 2003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 반환 6주년을 맞은 홍콩에서 뭐 블라블라 시위가 있었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에 최대 시위입니다. 2015년에도 있었어요. 중국이 홍콩 반환 18주년 맞아서 대규모 거리 시위를 했다. 이때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이죠. 중국의 고위 관료가 홍콩 정부 국가보안법 시급히 제정해야 라는 이슈가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쟁이들, 더군다나 매크로 자금을 굴리는 외국인 기관들은 이런 리스크를 모를 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발생했으니까 우르르 나간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 발생할 사이드 이펙트를 우려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았던 이슈가 있을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2차전이 시작된다. 이런 것들은 예상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페이즈 1 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미중 리스크가 해소됐고, 그리고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번져버려서 미국이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을 확산할 만한 여력이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재선하기 위해 미중 무역 분쟁을 재차 벌리지 않을 거다라고 삼척 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시황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중국이 악의 축이다라고 하면서 반중 정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업률이 13.4%, 17%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17%의 인력들이 지금 직장을 잃고 집에 앉아서 진짜 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언론을 보니까 중국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라는 게 팽배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잘린 게 중국 때문이구나라고 연역적 추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중 정서가 점점 퍼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카드를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상황이 급변하는 거죠. 그래, 뭐 증시, 경제는 어느 정도 V자 반등을 한다 치자. 난 재선을 해야 돼. 재선을 해야 되니까 지금 민심은 중국을 싫어하는구나. 그럼 중국을 때리자라고 하는 지금 액션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죠. 결국엔 홍콩은 다시 거리 시위를 나갈 거다. 거리 시위를 나갔을 때 MSCI 아시아 쪽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은 금융 허브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자본들의 전진기지로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홍콩이 약간 중국 쪽에 구속을 받고, 예전에 범죄자 송환법 같은 것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되면 홍콩에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거겠죠. 외국계 자본들이. 그러면 허브를 옮기거나 좀 돈을 빼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아시아 시장은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외국계 자본들이. 지금 자기들이 선진국 계열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시아를 빠진다? 향후 GDP 상승률이 가장 가파른 게 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 빠진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뭐 경제 증시가 좀 흔들릴 거예요. 아시아 쪽이. 그 상황에서 아마 전진기지로 옮길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싱가포르나 한국, 일본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런 이후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계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악재에 둔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이란 거죠. confirmation bias라는 겁니다. 백신 개발 기대감에 반향을 우려하고 있어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모더나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막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8명에 대한 항체 형성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 저거 완전 헛방이다. 약간 이렇게 반대 언론을 내면서 모더나를 추락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모더나가 또 반등했죠. 이건 종가 베팅이 좀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에 대한 좀 이슈를 봐야겠죠, 계속. 지금 악재 호재를 보시면 악재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엔 홍콩에 대한 특혜를 박탈하겠다라고 하면 홍콩은 관세에도 면제를 받고 그리고 금융 관련 정책적으로도 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거기 돈을 때려 부었으니까요. 중국을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 뭐 인도네시아,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에 투자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좀 어렵다는 거죠. 한일 경제 분쟁은 계속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부양정책 발표, 우리는 한국 뉴딜, 그 다음에 한국형 뉴딜이랑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같은 것들이 있겠죠. 미국은 5차 부양책에 대해서 시시비비 하고 있습니다. 상원을 어떻게 통과할지 봐야겠죠. 장중 루머는 조심하시고요. 자, 외신입니다.
골드 불스 앤 베어스라는 건데요. 이게 상승할 거냐 떨어질 거냐라는 거에 미국 말입니다. 미전놈들은 이게 상승을 불이라고 하고요. 황소, 하락을 곰이라고 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황소는 뭔가 이해되죠. 뭔가 막 생각 없이 막 앞으로 쳐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곰은 뭐죠? 예, 곰이 왜 하락이죠? 예, 신기합니다. 아무튼 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새로운 재점화로 인해서 골드가 상승할 거다라는 거고요. 베어는 지금 현재 경제 회복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금으로 쏠림 현상은 점점 제한될 거다라는 그런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investing.com에서. 지금 결과를 보면 bullish 골드, 그러니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현재 금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뭐죠? 지금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예, 뭐 설마 금을 안 가지고 있는데 금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체크한 거 보이시죠? 전 베어리시에 체크했습니다. 예, 왜냐면 저는 지금 금에 투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약간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보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약간 이거예요. 도전스 오브, 이거 읽을 필요 없지. 예. 지금 중국에 거의 뭐 10수개의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던 거고, 이것만으로는 폭락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폭락하기 어려울 거예요. 헐츠,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이거 자동차 기업입니다. 자동차 기업인데요. 저도 외국에 여행을 가면 저는 그 여행사를 안 끼고 가거든요. 그냥 제가 비행기랑 호텔만 예약하고 와이프랑 가서 노는데, 그럼 렌트를 해야 돼요. 렌트를 해야 되면 저 회사를 가서 그냥 바로 합니다. 그래서 저 회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얘들이 파산 신청을 한답니다. 의외네요. 얘들도 지금 현재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여행을 가서 제가 거기 가서 렌트를 한다고요. 근데 해외여행 안 가잖아요. 그러면 항공사 비행기도 안 타겠지만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있는 것들, 호텔, 렌트, 그 다음에 관광업소들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뭐 코로나의 영향으로 파산하게 됐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홍콩거 뭐라고 읽어야 되냐 이거. 예. 아무튼 예, 지금 국가보안법 그 이슈가 있다라는 뉴스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중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확진자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답니다. 내신입니다. 미국이 28년 만에 핵실험 재개 논의한다. 러 중에 경고장 날렸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네요, 지금. 예, 새로운 국면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오늘 내일 하더니 결국에는 오늘 내일을 극복하고 살만해졌다. 이제 잔존해 있는 이슈를 좀 해결하자. 우리 이 속을 좀 채우자. 정치 경제학입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중국 화웨이를 살릴까 버릴까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화웨이 제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굉장히 기술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화웨이는 결국엔 스마트폰을 못 만들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모바일을 만들면서도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칩을 못 만들게 되면 TSMC가 지금 화웨이를 약간 등지려고 하죠. 왜냐하면 TSMC는 대만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가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못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중국한테 계속 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제품은 이게 인하우스로 모든 걸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역할을 나누고 일을 하는데요. 그 반도체를 만들 때도 설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거를 생산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에 대한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거 IT 업종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그런 상황, 뭐가 있지? 그러니까 요리 같은 경우에도 레시피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만드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화웨이의 자회사가 하이실리콘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걔들이 이 설계도로 만드는 겁니다. 뭐 건축업체들처럼 설계도로 만들면 TSMC가 그걸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팹리스 약간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가 칩을 못 만들게 되면 결국엔 미국 기술이 대부분이고 장비가 다 미국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한테 엑시노스 너네 칩 있잖아. 엑시노스란 그 AP가 있습니다. 삼성이. 그 안에 뭐 MPU라던가 뭐 뉴럴 칩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납품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은 이제 고민하는 거죠. 화웨이를 줘야 되나? 화웨이를 주면 돈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도 어차피 여러 명의 브레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전략을 짤 거예요. 댓글을 보면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진짜 놀랍습니다. 댓글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학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린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어찌되었든 거기서 기회를 찾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일단 현금 비중 늘려라.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라는 분인데요. 제가 저분의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분도 굉장히 많이 기사를 내는 분이에요. 이름
되게 아실 겁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일단 현금 비중 늘려라. 저는 이분보다 일찍 얘기했습니다. 진짜. 아무튼 모르겠어요. 진정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해외의 한 사모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쓰레기입니다. 누구죠? 저분이 누구죠? 증거도 없습니다. 누군지. 아무튼 그런 사람한테 메시지가 왔대요. 그럼 당신은 메시지를 그냥 받고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해석을 좀 하고 상황을 좀 봐야지. 참. 아무튼 사모펀드 매니저가 와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빠른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제 조심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그의 진단이 되게 굉장히 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인 것 같아요. 메시지로 막 주는 거 보니까. 그럼 저 사모펀드 매니저는 메시지를 왜 준 거죠? 저분한테. 언론에 좀 내보내란 겁니다. 그럼 왜죠? 이분은 주식을 많이 팔았나 봅니다. 저 사모펀드 매니저는. 자, 그래서 이분이 쓴 기사 몇 개 제가 봤어요. 4월 7일에 그때 이제 반등 시작했을 때 동학개미 돈 벌려면 삼성전자 몰빵 대신 3가지 투자법이라고 또 ETF 같은 펀드를 광고해주고 있었어요. 자, 4월 16일에는 실물경제 충격이 온다. 저가매수 전략 안 통할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팔수들은 무시하세요. 이름 외우세요, 그냥. 자, 네 번째, 문 대통령 기업 국내 유턴을 외쳤지만 대기업 안 돌아온다. 오히려 나갈 판. 이건 어떤 언론사인지 바로 아시겠죠. 이거 중에 좀 말이 들을 만한 거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개선해야, 최저임금은 가타부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노동자이기 때문에요. 근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은 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노사 문화가 정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홍콩 지위 박탈 압박한다. 중국이 일국 양제 양보 없다. 서로 이렇게 시시비비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번질지는 좀 지켜보시죠. 일이 벌어지고 나서 판단해 보시죠. 지금 저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팔고 나갔다 칠게요. 근데 이 일이 막 격화되고 안 보이는 일들이 막 발생해요. 그럼 폭락하겠죠. 잘 팔았다. 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좀 양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양보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해서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증시가 상승해 버립니다. 그럼 그때 되면 결국엔 결과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잘 대응을 할 계획을 세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립적으로 잘 이 장을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낫지. 지금 팔고 나가자. 사자. 약간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결과론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 캘린더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치들이 빨간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는데 전부 다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다 뿐이지 지난번 수치보단 다 좋게 나왔습니다. 국내 주요 이벤트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이거 다 봤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수소 관련주가 많이 반응을 줬죠. 자, 그리고 유가 선물 만기일이 지났는데 5월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중국 양해가 이제 끝났어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미중 무역 분쟁 페이즈 1 이행 여부 등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나왔어요. 진짜 짱깨들 진짜. 이제 다음 주는 미국 임상 종량학회가 있습니다. 신라젠 그러고 보니까 신라젠 이제 상장 실질심사위원회가 열릴 때가 됐는데 기사가 안 뜨네요. 신라젠 오스코테, NK맥스 등 임상 결과를 발표할 거랍니다. 여기 보시면 6월까지는 아직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세요. 주식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으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앞장서서 팔았습니다. 기관은 진짜 매국노 맞습니다. 저번에 매국노라고 하니까 뭐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매국노 맞아요. 맞습니다. 맞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흑과 백을 구분할 줄 아는 신봉사가 와도 압니다. 이건 매국노 맞아요. 무슨 소리지 이건? 아무튼 지금 코스피 누적을 보시면 다시 외국인의 누적 매도액이 30조를 넘었고요. 지금 밖에서 지금 애기가 혼나고 있습니다. 와이프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 봐요. 제가 가서 좀 말려야겠습니다. 지금 놀이터가 있는데요, 집에. 거기서 지금 엄청 점프를 하고 있나 봅니다. 우리 가족의 또 현황을 한번 전달 드렸고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은 상승했는데 이거는 돈이 들어왔다기보다는 개인이 매도하고 그냥 잔고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흥융자는 10조를 넘은 상태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2% 이상 떨어지고 그 다음날 갭 하락으로 시작한다면 시흥융자가 줄 거예요. 이건 제가 반대매매 이론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10조 밑으로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시흥융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불타기 하는 시종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락을 크게 했는데 신용융자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죠. 이러면 데일리 반대 매매가 좀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걸 떠나서 분명히 반대 매매가 나오는 종목은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 글로벌 경제 지표는 이제 보시면 하락을 하다가 상승 반전을 하고 끝났어요. 끝났고 아시아는 한국의 하락한 폭만큼 같이 떨어져 줬고요. 중국이랑 항생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지금 이제 국가보안법 이슈로 중국이 좀 떨어졌는데요. 뭐 일단은 다음 주를 좀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장난 시계. 저거 언제 시계가 고치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예, 주말입니다. 주말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나쁜 장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뭐 그저 그런 장이었고요. 뭐 수익을 볼 만한 기회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명한 현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때 하락할 때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해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 이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그냥 되게 여유롭게 관망하고 있어요. 여유롭게. 주말에는 또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릴까 생각 중이니까 뭐 열심히 쉬시다가 시간이 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